제 이름은 김수란. 올해 66입니다. 제 평생 가장 큰 재주는 자식들을 키워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손으로 직접 마련한 타령만 원짜리 돈 봉투를 건네고 돌아온 것은 흙 묻은 감자 7알이 든 봉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감자가 쉬어서가 아니라 문득 제가 그 아이들 마음속에 대체 어디쯤 서 있는 엄마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아이들의 인생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늘 문턱에 서서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눌러 제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남들의 인생은 갈수록 시끌벅적해지는데 제 인생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히려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저는 소파에 앉아 계산기를 손에 들고 계속해서 눌렀어요. 손가락이 아릴 때까지 눌러도 화면에 뜨는 숫자는 늘 똑같았습니다. 80만 원, 80만 원. 김수란, 제 평생 가장 큰 결심이었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액의 돈 봉투였습니다. 그날은 제 손녀의 100일 잔치날이었죠. 젊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를 수연씨하고 불렀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는 박 여사님으로 불렸고 나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동네 시장 상인들이 저를 김 아주머니, 김 할머니라고 불렀죠. 저는 10대 때 박문수 씨와 결혼했어요. 그때 우리는 각자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새벽 과일 채소, 시장에서 짐을 나르고 오후에는 남의 노점산을 봐주며 살았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자 문수 씨는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아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낮으로 교대하며 지방까지 운전했죠. 그때 우리의 가장 큰 꿈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들이 우리처럼 시장 바닥에서 짐이나 나르는 일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문수 씨는 너무나도 검소해서 잔치국수 한 그릇을 2번에 나눠 먹곤 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그와 자주 싸웠죠. 그렇게 안 먹고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는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껴야 애가 공부라도 더 하지. 안 그러면. 그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는 늘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저립니다. 몇 년 전 문수 씨가 병에 걸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요즘 숨이 좀 차다고 하길래 저는 누가 그렇게 담배를 피우라고 했어요? 하고 잔소리까지 했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입원해 있던 몇 달 동안 저는 매일 경실에서 이불을 개고 그의 몸을 닦아주며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주웠어요. 그가 보면 마음 아파할까봐 그랬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 저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더니 그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란 씨, 이제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아껴 쓰지 말고 돈은 쓰는 거지. 안 고자는 게 아니야. 알겠지?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생각했죠. 그건 당신과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인데 어떻게 감히 쓸 수 있겠어요? 그가 떠난 후 집에는 말할 사람이 한 명 줄었고 TV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정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취직했어요. 그러더니 조건이 아주 좋은 아내 이나연을 맞이했죠. 처갓집은 사업을 해서 분당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급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엔 차 2대를 댈 수 있는 자리까지 있었죠. 사람들이 우리 낡은 골목으로 찾아와서는 와, 아드님이 장가를 아주 잘 갔네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아들이 잘된 것이 기뻤지만 그가 이사 나간 그날부터 우리는 2개의 다른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층에는 2집만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한 집은 목소리가 엄청 큰 이춘자 씨 집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지만 성격은 저보다 훨씬 젊었죠. 하루 종일 끝없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분 남편은 진작에 돌아가셨고 2 자녀는 모두 남부에서 일하느라 평소에는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주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곤 했죠.
그날 아침 제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그분이 성큼성큼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찹쌀떡 한 봉지를 들고서요. 수란 씨, 우리 딸이 보내준 건데 혼자 먹기 많으니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분은 찹쌀떡을 탁자에 놓으면서도 입을 쉬지 않았죠. 정훈이는 요즘 안 왔어?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밖에서 전세 살고 노인들은 다 혼자 산다고 하더라.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저는 그가 바쁘다고 테크노밸리에서 야근이 많다고 웃으며 말했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슬그머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건 한식 때였어요. 아버지의 조상님 위패 사진 액자를 새 것으로 바꾸고 제사상을 닦았죠. 그날 그는 신주 앞에 서서 눈시울이 붉어졌다가도 금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나중에 그는 저에게 엄마, 제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주말에 시간 봐서 다시 올게요. 하고 말했고 저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었죠. 저는 그가 저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아이였죠. 예의 바르고 책임감도 강했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을 잘 몰랐어요. 늙은 엄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는 더더욱 몰랐겠죠. 우리 둘이 전화 통화를 하면 늘 그가 엄마, 요즘 몸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제가 괜찮아. 약도 잘 챙겨 먹고 하고 대답한 후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침묵이 길어져서 제가 황급히 화제를 찾곤 했죠. 너무 바쁘니? 밥은 먹었어? 그러면 그는 회의 중이에요.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제 평생이 일에 묶여있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그날은 수요일이었고 날씨는 조금 흐렸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계속 스며들어왔죠. 저는 걸레를 들고 TV장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이 윙윙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정 두 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황급히 닦고 거의 달려가다시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훈이니?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전화 너머는 처음엔 시끄러웠어요. 병원인지 사무실인지 모를 소음이 들리다가 몇 초 후 그가 흥분을 애써 누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예감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뭔데? 나연이가 아기를 낳았니? 그는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딸을 낳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다고 하네요. 이름은 박서윤으로 지었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선체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계속 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정말이야? 딸이라고. 어쩜 좋아. 이름도 서윤이라니. 아이고,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 순간 그 조그마한 핏덩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를 거라고 생각하니 몇 년간 텅 비어 아무것도 채울 수 없었던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정훈이가 전화 너머에서 제가 훌쩍이는 소리를 듣고 좀 난처한 듯 웃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는 오늘 신생아실에 있다가 내일 보여주신대요. 저는 불쑥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내가 보러 갈게. 버스 타고 가면 돼. 멀지도 않고 내가 알아서 찾아갈게. 전화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병원 특유의 안내 방송과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몇 초가 흐른 뒤에야 정훈이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럼 100일 잔치는 언제 하는데?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꼭 가서 돈 봉투 전해줄게. 정훈이는 전화 너머에서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저희가 나연이 아버님과 먼저 상의했는데 100일 잔치는 엄마가 예전에 지나가면서 보셨던 그 특급 호텔에서 할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저는 물론 기억했죠. 그곳은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새 건물이었는데 통일이로 되어 있고 안에는 아주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춘자 씨랑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봤을 때 그분도 와, 얼마나 부자여야 저런 데서 잔치를 할 수 있을까? 했거든요. 저는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지하철역역 그 건물 말이지? 좋아 좋아. 네 장인어른, 장모님도 체면이 서고 나연이도 빛나겠네. 여기까지 말하니 사실 제 마음은 기뻤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는 저런 곳에서 100일 잔치를 할 정도로 성공했으니 제가 엄마로서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며칠이야? 나한테 말해줘. 그때 일찍 나설게. 저는 그가 제가 휴대폰을 잘 못 쓴다고 생각할까봐 늘 먼저 말하곤 했습니다. 시간만 알려달라고. 전화 너머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말했죠. 그때 그쪽은 분위기가 좀 더 크고 나연이네 친척분들이랑 사업상 손님들도 많이 올 거예요. 아마 시끄럽고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못 알아들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도 괜찮아. 내 귀가 원래 좀 먹먹해서 시끄러워야 잘 들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은 거기는 격식도 많고 식당도 복잡해서 엄마 혼자 오시면 자리도 못 찾고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을까봐 걱정돼요. 화장실이라도 가시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드실 테고요.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무언가가 제 가슴을 천천히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내가 피곤할까봐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네 엄마가 거기 가는 게 네 체면을 깎는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사실 저는 조금 후회했어요. 우리 같은 엄마들은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저는 그의 그런 머뭇거림에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는 3초간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나연이 어머님 쪽은 저희와는 다른 방식의 사교 활동에 익숙하세요. 그분들도 엄마가 불편해하실까봐 홀로 소외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소외된다니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마저도 쓰게 들렸죠.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한데 이것보다 더 쓸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방으로 가서 뻑뻑한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맨 위 칸에는 낡은 깡통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예전에 비스킷을 사고 남은 것이었죠. 저는 그 깡통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놓고 앉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붉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문수 씨와 제가 평생을 살면서 겨우 모은 몇 가지 귀중품이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 반지, 친정에서 가져온 결혼 예물인 금 귀걸이 한 쌍, 그리고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 목에 걸어주셨던 가는 금 목걸이 하나였죠. 문수 씨가 떠나기 전 저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급하게 쓸 일이 생기면 꺼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급할 때는 네 몸이 안 좋을 때뿐이야. 지금 그 금부치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문득 저 자신마저 놀랄만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들고 계속해서 눌러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생활비와 관리비, 전기세, 병원비로 남겨야 할 돈을 빼고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비상금을 조금 더 제하고 나니 아무리 계산해도 결국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80만 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 큰 목걸이를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박문수 씨, 하늘에서 나를 욕하지 마세요.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평생 당신과 이 집을 위해 이렇게 아껴왔는데 이렇게 아끼지 않는 건 난생 처음이네요. 그것도 아직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라니. 이 말을 마치고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비단 주머니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금부치를 팔면 얼마의 현금을 받을 수 있을까
80만 원이 든 돈 봉투는 대체 얼마나 두꺼울까 하는 생각만 맴돌았죠. 하지만 생각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평생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제 손녀를 위해 뭔가 좀 과장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기장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체면을 구길까봐 걱정한다면 내가 그들에게 체면을 구기는 것이 꼭 나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어. 그 순간 저는 저 자신마저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 신생아실에 누워 눈도 뜨지 못한 그 아기를 위해 김수란인 제가 평생 가장 파격적인 돈 봉투를 준비하기로 한 것이었죠. 저는 비단 주머니를 단단히 묶어 주머니에 넣고 찬 가방을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아직 어두웠고 옆집 춘자씨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늘 일찍 일어나는 그분이 오늘따라 조용하니 오히려 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아침부터 이것저것 묻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그 금부치들을 가져가 팔았습니다. 주인은 오랫동안 금부치들을 보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들은 기념할 만한 가치가 아주 큰 물건들인데 정말 파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추억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제 마음 한 구석이 텅 비는 듯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길가에 서서 모든 돈을 합쳐 계산해 보았습니다. 80만 원. 제 평생 가장 독한 마음을 먹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니 밖은 더욱 환해져 있었습니다. 전에 사람이 없는 골목을 찾아 그늘에 서서 봉투 안에 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금은방에서 받은 현금까지 더하고 직접 가져온 계산기로 길가에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았죠. 80만 원. 화면에 뜨는 그 숫자가 조금 눈부셨습니다. 저는 돈을 몇 묶음으로 나누어 봉투에 다시 넣고 가져온 천 가방으로 감싸 통째로 천 가방 가장 안쪽에 지퍼칸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잠그고 손으로 겉을 두드려 보았죠. 그 순간 제게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과부가 아니라 온 집 한 채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커튼도 절반쯤 쳤습니다. 맞은편에서 볼까봐 걱정되었죠.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천 가방 속 돈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한 묶음씩 큰 붉은색 돈 봉투 안에 넣었죠. 한 묶음씩 밀어 넣으니 봉투가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두드려 넣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손으로 꽉 눌렀습니다. 아이고, 이 봉투 무게, 나 자신도 놀라네. 사람들이 돈에도 무게가 있다는 말을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 봉투를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안에 몇 묶음이 들었는지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봉투 전체가 붉게 빛나는 것만 알 수 있었죠. 저는 문득 제가 그 감자 봉투를 들고 호텔 문을 나설 때 직원들이 쓱 한번 훑어보고는 시선을 돌렸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춘자 씨가 꽤 무겁네 하고 말했지만 그저 산에서 키운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도요. 나연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래 그날 100일 잔치가 끝나고 나서 제가 한가한 틈을 타 엄마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집에 가시면 꼭 잘라보시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 빨리 가버리셨고 저는 아이를 안고 있고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뒤돌아섰을 때는 정은이가 엄마가 이미 가셨다고 했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훈이에게 몇 번 문자를 보내서 엄마에게 감자를 잘라보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훈이가 엄마가 며칠 동안 기분이 좋지 않다고 감자 세 글자를 계속 말하면 엄마가 더 화내실까봐 말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을 봐서 직접 전화했어요. 저는 여기까지 듣고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고 도마 위에는 그 7개의 반지가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 이를테면 거지를 쫓아내는 것, 가난한 친척을 무시하는 것, 일부러 망신을 주는 것 같은 말들이 하나씩 목에 걸려 뱉어지지도 삼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그녀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틀림없이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그 감자 봉투를 손에 들었을 때 엄마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에게는 그 7개의 반지가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물건이었지만 제가 그것을 아주 값싸고 아무렇지 않은 방식으로 숨겨두고 엄마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으니 결국 엄마 혼자 그런 괴리감을 감당하고 이웃들에게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으니 이 부분은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메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욕하신다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그럼 네 부모님은 이것을 저에게 주는 것을 동의하신 거니? 물론이죠. 그녀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애초에 꺼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 반지들은 원래 저희에게 예물로 주려고 남겨두셨던 것인데 지금 엄마에게 먼저 일부를 드린 거예요. 부모님은 정말 엄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손해를 볼까봐 많이 걱정하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망신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보호받고 있었던 거구나.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자신도 우스웠지만 눈물은 여전히 눈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반지를 잘 닦아서 엄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요즘 혹시 누가 감자 이야기를 계속해도 그냥 하게 두세요. 어차피 그들이 보는 건 겉모습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건 엄마뿐이에요. 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잘 넣어둘게. 다른 일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녀는 안도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엄마를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언제라도 이야기하고 싶거나 화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는 성격이라는 걸 너도 아는구나? 이번에는 그녀가 좀 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인데 제가 엄마 성격을 모를 리 있겠어요. 전화가 끊기고 부엌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7개의 반지를 모두 작은 붉은 비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수 씨와 제 금부치들을 담았던 것과 같은 종류였지만 이것은 좀 더 작았죠. 주머니 입구를 단단히 묶은 후 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옷장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눈에 띄고 서랍은 춘자 씨가 언젠가 와서 무엇을 찾다가 열어보면 바로 들킬 테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쭈그리고 앉아 침대 모서리 한쪽을 들어 올렸습니다. 비단 주머니를 침대판과 벽 사이의 좁은 틈에 집어넣고 낡은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를 2번 힘껏 두드리고 일어섰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고 답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 또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